제가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살고 있는데 거기 벌긴 카운티 지역에 정말로 크고 편리하고 아름다운 공원이 있어요. 바로 오벌팩 파크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동네에 있는 공원이 이렇게 저의 마음에 쏙 드는 공원입니다. 오래 살았는데도 갈수록 더 사랑스러운 공원입니다. 이 공원이 현대화 작업을 했어요. 좀 몇 년 됐죠. 이게 둘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하나는 올드, 하나는 뉴 오버팩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올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아주 조금은 좁은 공간, 뉴 오버팩은 이제 보수 확장 공사로 인해서 좀 많이 커졌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있고 아주 뭐 한인 추석 큰 잔치 이런 아주 큰 행사도 많이 합니다. 또 올드 오버팩 같은 경우에는 이 공원은 한 바퀴 도는데 30분도 안 걸려요.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또 이 증축 보수된 뉴 오버팩은 글쎄요, 제가 다 한 바퀴를 완전 크게 걷진 않았는데 적어도 한두 시간 이상은 걸리는 것 같아요. 그 거리가 꽤 많이 큰 공원이고. 그런데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이 올드 오버팩 공원을 갑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눈이 와도 가는데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상 꼭 가는 편이에요. 한 바퀴 걸으면 30분, 천천히 걸으면, 조금 빨리 걸으면 3, 4분 이렇게 걸리는데 그 30분 동안 제가 하루 종일 써야 되는 에너지의 양을 여기서 다 충전을 하는 것 같아요. 막 팔도 막 돌리고 뭐 뒤로도 걷고 막 아저씨들이 하는 행동들 막 따라하기도 하고요. 또 박수도 치고요. 이렇게 또 뭔가 긍정학원도 하고요. 정말 많은 걸 한답니다. 음악을 따로 듣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바람 소리, 새소리, 또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저에게는 멋진 연주거든요. 네. 너무 포장했나요? 아침부터 굳이 이렇게 와이어리스로 이렇게 귀에 꽂고 걷고 싶지는 않아서 그냥 저는 자연의 소리를 듣고 걷습니다. 걸으면 걸을수록 기운이 나요. 정말 신기하죠? 저는 침대에 누워서 눈을 딱 뜨자마자 이제 공원에 걸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일어납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은 정말로 에너지가 많이 충전되어 있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이제 그 다음 일정을 막 머릿속에 그리곤 하는데, 이렇게 오버팩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저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지치지 않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저에게는 그 공원이 콘서트 홀이 되기도 하고, 지친 몸을 재충전하는 진짜 이 가스 충전소 같은 역할도 하는 것 같아요. 언제 여러분들도 뉴저지 오실 일이 있으면 버긴 카운티 오버팩 이 공원에 들려서 연주곡 한 곡 꼭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연이 노래하는 이 연주 한번 나누고 싶네요. 자, 오늘 내 인생의 명작은 이렇게 기분 좋은 설레임으로 시작합니다. 이 책은 21세기의 연금술사다. 네. 독일인들이 자기 전 성경처럼 필사하는 책이 있습니다. 8년 연속 독일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7년 연속으로 또 유럽 올해의 베스트셀러에 선정된 존 스트레리키 저자의 작품 세상 끝의 카페. 오늘 내 인생의 명작 주제입니다. 이 책은 20년 전이네요. 네, 2003년도 미국 또 2006년도 독일에서 출간이 됐는데 무려 20년이 지나는 시간 동안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고 사랑을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정말로 많은 아주 강력한 영향을 미친 그런 책입니다. 이 책은 북미, 유럽에 이어서 심지어는요 중국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고요. 지금도 19초마다 한 권씩 팔린다 그래요. 역주행 신화죠. 이 책은 소설 형식, 그런데 자기계발서인지 소설인지 픽션인지 넌 픽션인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더
쏙쏙 머리에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책도 너무 이뻐요. 네, 그림도 일러스트레이트 너무 잘 그렸고, 요즘 저는 책이 이렇게 이쁘면은 끌리더라고요. 네. 이 책 주인공 이름이 존이에요. 이 저자의 이름도 존이죠. 네. 그리고 제 영어 이름도 존입니다. 네. 세 명이 존. 네. 또 실제 저자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이기도 하고요. 또 주인공이 피로와 짜증에 가득 찬 상태로 우연히 어느 카페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 책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이 생면부지 사람들과 처음 낯선 길을 가다가 처음 보는 이 카페에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거기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본인의 삶이 완전히 바뀔 만한 그런 깨달음을 하나씩 얻어갑니다. 존재의 목적. 너무 어려운 그 명제인가요? 또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지, 그것을 존재의 목적을 알게 된 다음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뭐 이런 굉장히 심오한 질문들이 나오고요. 근데 그게 메뉴판에 적혀져 있어요.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네, 이런 질문 받으면 어떨까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삶에 만족합니까? 네, 막 밥 먹으러 배고파 죽겠는데 이게 뭐 하는 거야? 막 이럴 수도 있겠어요. 자, 이 카페의 메뉴입니다.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참 끝없이 밀려드는 직장에서의 일, 돈 내라는 고지서 체크가 막 날라옵니다. 또 결혼해야 된다, 승진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뭐 더 큰 차, 더 큰 집, 이런 물질과 풍요와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참 많이 지쳐있던 주인공 존은 휴가를 내고 여행을 떠났는데 이 도로가 꽉 막혀버렸어요. 트럭이 전복사고를 일으켰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돌려서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배도 고프고 자동차 연료도 다 떨어졌을 무렵 도착한 곳이 바로 이 카페, 세상 끝의 카페라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종업원 케이시, 요리사 마이크, 그리고 카페 단골 손님 앤, 이렇게 세 명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세 명과의 대화가 이 책의 본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메뉴를 이렇게 탁하니 펼치면은요, 인생에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나오는데요. 그 질문이 당신은 행복합니까? 당신은 왜 이곳에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당신의 삶은 충만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아니에요. 뭔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음식도 나와요. 음식도 엄청 맛있다 그러는데 음식 설명이 너무 디테일하고 막 맛있어 보여서 저도 막 책 읽으면서 침이 고였었는데요. 지금도 고이네요. 어떤 인생의 진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조금은 케이시, 요리사 마이크, 요리사이자 주인이에요. 그 다음에 손님 앤, 이 세 명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제가 2부에서는 본문 내용 읽어드릴 텐데 참 인상 깊은 얘기가 참 많아요. 파도와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녹색 바다거북 이야기도 나오고요.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너무 재밌어요. 삶의 진정한 행복이 뭔지 깨달은 지혜로운 어부 얘기도 나오고요. 어려운 위치에 골프공이 놓인 꿈을 반복적으로 꾸는 사람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늘 행운이 따라다니지, 그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존재의 목적을 찾게 해주는 멋진 이런 심오한,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만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주인공은 삶을 바라보는 눈을, 시야를 갖게 됩니다. 아니 왜 진작 살면서 난 이런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까, 이렇게 탄식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의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바쁘게 일하면서 돈을 벌던 이 책의 저자, 또 다른 존. 자, 이 저자는 세상 끝으로 떠난 여행에서 이 저자가 여행을 떠나는데 그곳에서 존재의 목적에 대해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러다가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그게 내가 존재하는 목적,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닐까? 그것을 깨달았다 그래요. 그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런데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쫙 흐르는 듯한 아주 짜릿한 경험을 했다 그래요. 그렇게 이 저자 조아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식간에 후다닥 써버린 책이 바로 이 세상 끝의 카페 이 책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자기의 이야기에 공감하길 바라며 조심스럽게 출간을 했는데 무려 20년간 끊임없이 입소문을 타서 전 세계 43개국 600만 명의 독자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뭘 위해서인지도 모른 채 정신없이 살아온 사람이라면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굉장히 당황할 거예요. 당황할 뿐만이 아니라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아니 달라는 밥은 안 주고 뭐 하자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겠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아요. 빨리 김치볶음밥 달라고요. 막 이런 거요.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지금 팔자 좋은 그런 질문이 나오고 있어.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질문에 곰곰이도 아닙니다. 한 10초, 아니 30초만 생각을 한다면 뭔가 뭉클한 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저는 느꼈어요. 네, 30초, 15초, 반만. 작가 역시 이 작가는 존재의 목적을 발견하고 어떤 그 담장에 나 있는 구멍을 통해 자기가 원하는 삶을 본 후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문 앞에 서성이다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안타까웠다. 그리고 그 부분이 슬펐다라고 저자가 말을 합니다. 자,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자, 당신은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왜 여기에 있습니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여러분은 왜 거기에 있나요? 자,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정말 방송사고도 좋으니까 한 30초 뮤트로 하고 싶은데, 그럴 순 없겠죠.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음악 나올 때 나는 왜 여기 있는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책의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저자의 메시지는 내가 원하는 나로 살고 싶다면 존재의 목적을 찾아야 된다. 이게 근데 말이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고 뜬구름 잡는다고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왜 여기 있지?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이러다 보니까 나는 왜 미국에 있지? 내가 왜 처음에 미국에 오려고 했지?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지?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막 이렇게 답답하고 답이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막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저의 애초에 초심이 막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네. 자, 이 책을 자신의 인생책이라고 추천한 우리 켈리 최 회장님, 우리 Well Thinking이라는 책 몇 년 전에 했었죠. 그리고 유튜브에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켈리 최 회장님이 추천사를 썼어요. 이 켈리 최 회장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존재의 목적을 찾고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좋은 영감을 나눠주는 삶을 시작했다고 추천사에서 밝혔습니다. 자, 이 책 세상 끝의 카페, 이 책이 우리 앞에 나타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질문, 저자가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을 듣고 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기분 전환 겸 휴가를 가게 된 우리의 주인공 존은 고속도로에서 차가 꽉 막혔습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현재 이곳이 어디인지 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차를 한참 몰고 가던 중 가스가 다 떨어질 무렵 세상 끝에 카페라고 적힌 카페를 발견하게 되고 그곳을 들어가게 됩니다. 메뉴를 천천히 들여다보는데 식사 음료가 있고 그 밑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거였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네, 이 세 가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카페답지 않은 신선한 문구를 뒤로 하고 일단 식사 세트를 주문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 카페답지 않은 문구에 다시 시선이 갑니다. 그때 종업원이 와서 다시 읽어보라고 권하는데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살면서 저는 현재 왜 여기 있는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이 질문 자체를 본인에게 해본 적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어떤 사람이 이 질문을 진지하게 묻고 답한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왜 여기 있는가? 그렇다면 만약 이 답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주인공 좌는 다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동시에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고 나면 다음에는 이 깨달음에 대한 실행을 옮겨야 된다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걸 하면 된다라는 심플하고 정확한 해답을 얻어내는데요. 예를 들면은 존재 이유가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나는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그래? 그럼 어떻게 돕고 싶어? 예를 들어 의료계 종사자는 또 자기의 기술로, 건설업자는 뭐 집을 짓고, 학자는 연구를 하고, 이렇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남을 도우면 그것이 존재 이유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면 치유나 위로가 되는 글을 쓰고, 또 봉사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이면 시간이 된다면 자기 시간을 봉사를 하고, 뭐 물질이 가능하다면 물질로 봉사를 하게 되는 거겠죠. 보통 우리는 가족이 좋은 사회적인 압박, 뭐 이런 SNS 이런 거 휩쓸려서 남들과 비교를 하고 또 남들 시선에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의견을 쫓아서 결정을 하고 나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 의해서 살아가는 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카페 메뉴 문구처럼 존재 이유를 명확하게 해둔다면 남에 의한 삶이 아니라 본인이 결정한 스스로의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기 종업원 케이스에는 덧붙여 얘기합니다. 자기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됐을 때, 이른바 존재의 목적을 찾았을 때 이걸 충족시키기 위해 10가지, 20가지, 100가지 일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바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찾아내고 그 목적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더불어 덜 행복한 사람도 일을 하긴 하지만 존재 이유와 무관한 일을 많이 하겠죠? 그저 아침에 일어나 회사에 출근하고 시키는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와 식사를 하고 잠을 자는 어제와 같은 오늘을 지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물론 일하면서 그 안에서 성취감도 느끼고 뭐 보람도 느끼고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존재의 이유라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죠. 사람마다 느끼는 답은, 존재의 이유는 다양하겠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진지하게 나는 왜 존재하는가? 나는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나는 왜 여기에 있는가? 자, 그 답을 찾았다면 그 답을 찾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쾌감, 희열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케이스는 녹색 바다거북에게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웠다고 이야기한다. 바다거북은 물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파도가 바다거북 쪽으로 다가올 때 거북이는 그냥 떠있기만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하고만 있어도 앞으로 나아갔죠. 그러다가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는 열심히 파닥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갈 때 파도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더불어서 밀려가는 파도를 세상에 케이스는 비유하고 있었습니다. 밀려오는 파도는 내 관심을 끌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는 모든 사람, 일, 사물,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는 무관한 것. 반면에 밀려가는 파도는 존재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줄 모든 사람, 일, 사물이며 우리는 밀려가는 파도를 만났을 때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목적에 더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고 책은 얘기합니다. 수많은 정보 속에 사는 요즘 남들이 만족스러운 삶이라 정의 내린 대로 사는 것이 본인의 만족이 없으면 그건 결코 만족스러운 삶이 될 수가 없겠죠. 나를 위해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일에 대한 보상을 소비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받을 때 우리는 더 행복감과 만족감을 얻게 될 겁니다. 책에서는 죽음에 대해서도 묻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스스로 존재 이유를 묻고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고 또 그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죽음을 비교적 덜 무섭게 느낀다고 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현재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 존재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죽음을 조금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살면은 나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라는 걸 포함해서 하지만 그 깨달음만으로 의미가 없고 실천의 중요성도 같이 얘기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고 보람을 느끼고 최선을 다해서 그 일에 전념하는 사람은 죽음에 신경 쓸 겨를도 없고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지만 내가 바라보는 세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다른 일인데 지금 보람 없고 또 재미없고 내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일을 억지로 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더 많이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또 이 책은 돈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이 스트레스를 구매를 통해서 해결하거나 대리만족을 느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사고 대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고 더 많은 돈을 벌면 또 더 많은 물건을 사게 되고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열심히 미친 듯이 일을 해야지만 가정이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에요. 애들 학원비 벌어야 돼. 집 모기지 내야 돼. 론 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는 10,000불이 필요해. 20,000불이 필요해 하지만 우리는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큰 집에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지나치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건 아닌가. 지나치게 많은 학원을 우리 아이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것이 악순환이 되고 내 건강을 내 미래와 내 주변 사람을 위해 담보 삼아서 나의 수명과 건강을 단축시킵니다. 일상 반복되는 그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더 많이 구매하지만 항상 갈증을 느낍니다.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사야 되는 물품도 더욱더 많아집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알아내고 존재 이유를 충족시키고 또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죽음에 대해서 조금 비껴갈 수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로 인해 소비하는 경향도 많이 있고 또 나의 존재를 소비와 물품의 구매로 대신하려는 그런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보람 있고 내가 바라고 있는 충족된 충만한 삶을 산다면
그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압축시켜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약으로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책에는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사례로서 대화로서 이게 나오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녹아듭니다.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은 약간 교조적으로 뭔가 이렇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명확해지고 교훈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책을 막상 읽으면은 전혀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몰입되고 빠져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얇고 이쁘고 가독성이 굉장히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지금 내 인생의 명작 이번 주 주제 세상 끝의 카페 존 스트레리키라는 저자의 책 세상 끝의 카페 이 책 그 일러스트가 너무 이뻐요. 정말 네. 입체적이기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심플하게 이쁘게 그렸을까.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게 감성이 약간 코리안 감성인데 그랬는데 일러스트가 박지영 씨가 일러스트 했네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를 미국에서 이렇게 했다고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대한민국 센스를 당해낼 수가 없죠. 자, 2부에서는요. 이제 책 본문 내용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녹색 바다거북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잠깐씩 요약을 했는데 그 요약으로는 너무나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녹색 바다거북이 이야기 그 본문 내용 제가 읽어드릴 테고요. 두 번째 파도와 씨름하는 사람들이라는 그 소주제 참 재밌어요. 자, 세 번째는 죽음이 두렵습니까? 네 번째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책에서 던지는 세 가지 주제를 그 섹션만 제가 따로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시간 2부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 녹색 바다거북을 본 적이 있나요? 바다거북이요? 네, 바다거북이요. 그 중에서도 발이랑 머리에 녹색 반점이 난 바다거북이요. 사진으로는 본 것 같은데? 왜요? 글쎄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인생의 지혜를 녹색 바다거북한테 배웠어요. 바다거북이 뭐라고 하던가요? 우습죠? 바다거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말을 해주진 않았죠. 근데 말하지 않고도 많은 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때 전 하와이에서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었는데 바다거북을 만나기 전에도 저에겐 특별한 날이었죠. 왜냐하면 그날 생전 처음으로 보라색 뱀장어와 문어를 봤거든요. 또 그 바다에는 정말 많은 물고기가 있었는데 눈에 확 띄는 야광 물고기부터 정말 모든 다양한 색깔의 물고기들이 있었어요. 그때 전 해변에서 한 30m 떨어진 아주 큰 바위 사이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었는데 글쎄 제 오른쪽에서 녹색 바다거북이 유유히 헤엄을 치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야생 바다거북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얼마나 황홀했는지 저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스노클링을 벗고 물 위에 동동 떠 있었어요. 바다거북을 자세히 보려고요. 아래쪽을 내려다보니까 바다거북은 바로 제 발밑에서 먼 바다 방향으로 헤엄쳐가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수면 위에 떠서 한동안 바다거북을 지켜보기로 했죠. 바다거북은 발을 흔들기도 하고 그냥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천천히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막상 제가 바다거북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의외였죠. 그때 저는 물갈퀴를 끼고 있어서 제법 빠르게 헤엄칠 수 있었는데도 저는 바다거북을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한 10분쯤 흘렀을까? 바다거북은 완전히 눈앞에서 사라지고 말았어요. 전 피곤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느려 터지기로 유명한 바다거북도 따라잡지 못한 게 정말 너무 창피해서 다시 해변으로 돌아왔답니다. 다음 날 혹시 또 바다거북을 볼 수 있을까 싶어서 같은 곳으로 헤엄을 쳐갔죠. 바다거북을 만났던 장소에서 한 30분 놀고 있었더니 드디어 그 녀석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바다거북이 산호초 근처를 유영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리고 바다거북이 해안가에서 멀리 바다 쪽으로 헤엄을 치기 시작하자 저는 따라가기 시작했죠. 근데 이번에도 허탕이었어요. 아무리 애를 써도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저는 그냥 물 위에 둥둥 뜬 채로 거북을 지켜보았죠. 그때 저는 인생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물 위에 동동 뜬 채로 가만히 지켜보니까 바다거북은 물의 흐름에 맞춰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파도가 바다거북 쪽으로 다가올 때 거북은 그냥 떠있기만 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만 파닥파닥 거렸죠. 그러다가 파도가 먼 바다 쪽으로 쓸려갈 때는 열심히 파닥거리는 거예요. 자기가 나아가려는 방향으로 갈 때 파도의 힘을 적극 활용하고 있었던 거죠. 바다거북은 결코 파도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헤엄치지 않아요. 대신 파도를 이용하더라고요. 제가 바다거북을 따로잡을 수 없었던 건 저는 파도의 흐름과 상관없이 계속 파닥파닥 거렸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크게 무리가 없었거든요. 적어도 바다거북을 놓치진 않았으니까요. 사실 바다거북과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다리를 좀 천천히 휘저어야 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 밀려드는 파도를 거스르면 거스를수록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파도가 쓸려 나갈 때는 이 파도를 이용해서 빨리 나아갈 힘이 남아있지 않았던 거죠. 파도 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저는 점점 더 지치고 효율이 떨어졌죠. 하지만 바다거북은 파도의 흐름을 최적의 상태에서 잘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더 빨리 헤엄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녹색 바다거북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는 다시 말을 꺼냈다.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되면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고 했죠. 또 존재의 목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저것 잡다한 일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존재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참 많다고. 네, 기억하고 계시네요, 잘. 이제 거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정말로 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 그 녹색 바다거북은 우리가 원하지 않은 일을 하며 인생을 보내고 있다는 것, 헛된 짓으로 많은 에너지를 낭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준 것 같아요. 지금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로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일을 하는데 쓸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걸 가르쳐 준 게 아닌가요? 네, 아주 멋져요. 그리고 그냥 거북이라고 하지 않고 녹색 바다거북이라고 정확히 지칭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그때는 제게 정말 의미 깊은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이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몇 안 되는 순간이었죠. 주위를 한번 둘러보세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권유하는 사람이 너무 많지 않은가요? 우편물만 해도 그래요. 각종 광고 우편물에서 홍보하는 모든 행사, 세일, 서비스 다 우리가 응하고 산다면 정말 우리 자신에게 남은 시간은 눈꼽만큼도 없을 거예요. 그냥 우편물에서 부추기는 내용만 해도 그런데 텔레비전 보는 동안 우리의 관심을 끌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광고가 나오나요? 여기 먹으러 와라, 이 여행지가 좋다, 이거 한번 써봐라.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끌려가다 보면 금세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날 녹색 바다거북을 보고 해변으로 돌아와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모래 위에 수건을 깔고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죠. 내 인생에서 밀려오는 파도는 바로 내 관심을 끌고 시간과 에너지를 가져가려 하는 모든 사람,
일, 그리고 사물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내 인생의 진정한 목적과는 무관한 것들이에요. 그리고 밀려가는 파도는 바로 내 존재, 목적을 충족시키는 것을 도와줄 모든 사람, 일, 사물이라는 걸 깨달았죠. 지금 밀려오는 파도와 씨름하는 건 쓸데없는 일에 에너지를 낭비하는 거라는 사실을, 그리고 나면 나중에 밀려가는 파도에 쓸 힘이나 시간이 남아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모든 게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는 어떤 상황에 얼마나 에너지를 쏟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열심히 파닥파닥 거려야 할지 더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네, 이제 알았어요. 녹색 바다거북이에 무엇을 내가 배웠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야기에 정신 팔려 식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요. 좀 더 드세요. 저는 조금 있다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렇게 케이씨는 소리 없이 미소를 지으면서 떠났다. 그리고 케이씨는 이렇게 말했다. 녹색 바다거북하고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이유도 바로 그런 생각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랍니다. 한 번 더 읽을게요. 녹색 바다거북하고 보낸 시간이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친 이유도 바로 그런 생각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이랍니다. 앤이 마이크에게 물었다. 죽음에 대한 토론은 하셨나요? 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걸 느끼며 물었다. 뭐라고요? 두 번째 질문 말이에요. 나는 메뉴판에 있는 나머지 두 가지 질문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첫 번째 질문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유가 없었던 것이다. 그 두 가지 문제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답니다. 마이크가 말했다. 사람들은 대부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원초적인 두려움이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앤이 말했다. 글쎄, 살면서 해보고 싶은 일이 참 많아요. 그 일들을 다 해보기 전까지는 죽고 싶지 않은 것도 솔직한 심정이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메뉴판에 있던 그 질문은 이런 각도에서 보시면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고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시작한 앤은 나를 쳐다보며 다음과 같이 마무리했다. 그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매일 죽음에 대해 생각하며 산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요. 마이크가 미소를 지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요. 두려움이라는 건 주로 무의식 속에 잠재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매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지는 않죠. 하지만 잠재의식 속에서는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 더 줄었다고 인식하죠. 그래서 언젠가는 하고 싶은 일을 아주 못하게 되는 그런 날이 진짜로 오지 않을까 두려워한답니다. 다시 말해 죽는 날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나는 마이크가 방금 한 말을 다시 곱씹어 보았다.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스스로 존재의 이유를 묻고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을 선택하고, 그리고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이미 원하는 일을 했거나 매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 두려워할 필요 없겠죠? 앤이 미소 지으며 나직하게 말했다. 맞아요. 앤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나도 다시 내 자리에 앉았다.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느낌이 달랐다. 내 인생에 아주 귀중한 무언가를 배운 기분이었다. 모든 일엔 다 때가 있다. 사실 예전에 많이 생각을 해봤겠지만 단지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해도 실천할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다. 마이크와 앤이 사라지자 나는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대화를 다시 곱씹었다. 한꺼번에 소화하기엔 어려운 내용이었다. 손님인 앤이 얘기해준 그 무분별한 광고의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았다. 지금까지 내가 성공과 행복에 대해 내렸던 정의에는 얼마나 많은 다른 사람의 시야, 시각, 의견, 목소리가 들어 있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쉽게 찾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사람들의 말 속에 숨어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짚어 읽어내야겠다고 생각했다. 죽음에 대한 대화는 아주 색다른 것이었다. 대화를 마치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다. 다가올 죽음을 걱정하면서 황폐한 마음으로 살았던 건 전혀 아니지만 죽음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너무 안일하게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존재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면 매일매일 나의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다. 이미 원하는 일을 했거나 매일 하고 있다면 더 이상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겠지. 나는 혼자 되뇌었다. 좀 더 일찍 이런 걸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 이런 울림이 들려왔다. 깨달은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지. 나는 다시 한번 메뉴판을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는 이러한 질문이 처음 봤을 때처럼 더 이상 생뚱맞게 느껴지지 않았다. 생뚱맞거나 이상하기는커녕 아주 중요한 질문처럼 내게 다가왔다. 충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존재 이유를 알고 목적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살아갈 때까지는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나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는 내가 직장에서 뭘 해야 하는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빠삭하게 다 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거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나 스스로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그걸 실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은 어떻게 벌죠? 퇴직 후 살 돈은 어떻게 모아야 되나요?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다른 사람들이 비웃거나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케이스는 내 말이 다 끝날 때까지 조용히 들어주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존재 이유를 알아내고 존재 이유에 대해 답을 찾는다면 사람들이 자기가 찾아낸 것에 대해 기뻐할까요? 그럼요. 안 기쁜 게 이상하지 않나요? 그 어떤 것보다 기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매일 하는 일에 완전히 몰입해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을 본 적 있으세요? 정말 자기가 하는 일을 즐기면서 말이죠. 네, 분명히 있긴 있죠. 많지는 않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일을 잘하던가요? 그렇죠. 나는 냉소적으로 대답했다. 그렇게 많은 시간 투자하는데 당연히 잘해야죠. 관련 분야를 읽고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고 모임을 가고 전시회도 찾아가고 항상 그 이야기만 하니까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데 잘하지 못하면 이상하죠. 그 사람들이 자기 일을 지겨워하던가요? 아니요. 나는 하던 말을 다 끝맺지 못했다. 지겨워하기는커녕 더하지 못해 안달이던데? 그 사람들은 자기 일에 활력을 갖고 그리고 열정을 갖고. 내가 말을 다 끝맺지 못하자 케이씨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 힘들다고 하던가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아니요. 그 사람들은 자기 일에 대해 아는 게 매우 많고 열심히 하니까 따라서 일도 많이 들어오죠. 그들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겠죠. 또 재충전하겠다고 이렇게 자기 일에서 멀리 벗어난 일도 드물겠죠. 나는 K씨의 말을 곰곰이 되짚어 보았다. 맞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항상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산다면 어떨까? 이렇게 질문이 떠올랐다. 근데 돈은 어떻게 벌죠? 뭔가 잘한다고, 뭔가 많이 한다고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로 내 생계가 충분히 유지가 될까요? 자, 그러면은 K씨가 말했다. 돈과 관련해서 최악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죠. 여기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일을 찾아낸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 사람은 일하면서 평생 살죠. 그게 바로 자기 존재 이유니까. 하지만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많은 돈을 벌질 못해요. 정말 비극적인 일이죠. 그럼 결과를 한번 상상해 볼까요? 평생 존재 목적을 충족시켜줄 만족스러운 일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65세가 되고 나니까 퇴직 후 살아갈 자금을 넉넉하게 저축을 못한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면 그냥 그때까지 해왔던 대로 하던 일을 계속하면서 살아야겠네요. 제 말은 지금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데 왜 굳이 뒤로 미루냐는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또 있죠. 애니 했던 말 기억하세요? 왜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지? 그럼요. 사람들은 왜 돈을 벌려고 하나? 그건 물건을 더 사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이 물건을 사는 건 매일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물건이라도 구매해서 대리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함정이 있는데 바로 물건을 많이 사면 살수록 그 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따라서 아차하는 순간 악순환의 늪에 빠지게 된다. 애니 이런 말을 했죠. 맞아요. 그리고 나는 말했다. 최악의 상황이 있으면 최상의 상황도 있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존재의 이유가 충족되겠죠? 아마 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덜 중요해질 겁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는 N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사람들이 애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걸까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N과 대화를 하던 중에 일을 하는 목적이 만족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사들인 것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하는 거죠. 물건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N이 언급했던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사들인 물건 중에는 일상을 탈출하는 데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풀고 기분을 좋게 하기 위한 것들 말이죠. 궁금한 건 내가 탈출할 필요가 없거나 스트레스 해소할 필요가 없다면 지금 내가 소유한 물건 중 내게 진짜로 필요한 게 무엇이냐는 거죠. 항상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산다면 탈출해야 할 일도 줄어들 거고 해소해야 할 스트레스도 많지 않겠죠? 그렇다고 숲속의 통나무집에서 운동생활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단지 어느 정도 존재 이유를 충족하는 삶을 사느냐, 그것에 따라 많은 돈의 정의는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내 말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를 알아내고 그 존재 이유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산다면 돈이란 게 지금만큼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거죠. 케이스는 되돌아와서 내게 물을 채워주고 다시 내가 앉아있는 테이블 건너편에 앉았다. 지인 중에 광고계에서 일하는 여성이 있어요. 아까 N과 얘기하다 보니까 N도 광고 쪽에 있었다던데 이 여성은 아무튼 큰 거래처를 잡으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그걸 따내려고 시도를 했지만 모두가 실패를 했죠. 그는 그 거래처를 잡으려고 결심을 엄청 했어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대학 동창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어떻게 살았는지 안부를 주고받고 수다를 떨다가 그녀는 자기가 처한 상황을 얘기했어요. 그 거래처가 지금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마침 그 회사의 동창에 다른 친구가 거길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몇 번 더 통화가 오간 후에 동창의 소개로 셋이 만나 저녁을 먹었어요. 그리고 몇 주 후에 그 여성은 마침내 그 거래처와의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런 예상치 못한 행운이 글쎄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운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운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존? 나는 물을 한 모금 먹으며 말했다. 글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우연 같기도 하고요. 근데 우연도 자기 일을 진짜 즐기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들이야말로 정말 자기 존재 목적을 충족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죠.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항상 행운이 따라다니는 게 어쩐지 당연하게 느껴지는데요. 케이스는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들에게만 행운이 따라다니던가요? 존, 당신한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나는 다시 한 번 더 의자 깊숙이 앉았다. 그러고 보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희미하기는 하지만 내가 진정으로 원할 때 예상치 못했던 일이 나에게 일어난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존, 그 순간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그 두 가지 사이에 연관관계를 당신은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런 때가 곧 내가 원하는 일을 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단 말이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바로 그때가 곧 내가 원하는 일을 하던 순간이란 말씀이시죠. 내가 진정으로 원할 때 그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 바로 그 순간이요.